남편이 상간녀와 집을 나간 후 심장마비로 죽음. 상간녀와 상속전쟁. 여보, 이번 달 임대료 다 들어왔어요. 지혜는 통장을 확인하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결혼 20년, 두 사람이 악착같이 모은 돈으로 강남역 인근 5층 건물을 매입한 지 3년이 흘렀습니다. 그래요? 다행이네요. 요즘 공실 걱정 없어서 정말 다행이에요. 윤석은 거실 소파에 편히 앉아 커피를 마시며 답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상상도 못할 여유로운 오후였습니다. 20년 전 작은 무역회사 직원이었던 윤석과 은행 텔러였던 지혜. 두 사람은 매달 월급의 70%를 저축하며 살았습니다. 외식은 1년에 몇 번, 해외여행은 꿈도 꾸지 못했습니다. 경모 학원 보낼 시간이에요. 오늘도 데려다 주실 거죠? 당연하죠. 우리 아들 고3인데 아빠가 그것도 못해주면 안 되죠. 윤석은 차 키를 집어 들었습니다. 요즘 그에게 가장 큰 기쁨은 아들을 학원에 데려다 주고 픽업하는 일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일 때문에 아들 얼굴 보기도 힘들었는데 이제는 매일 함께 차 안에서 대화할 수 있었습니다. 아빠, 오늘은 9시까지 해요. 알았어. 아빠가 8시 50분에 픽업 갈게. 경모는 고개를 끄덕이며 차에 올랐습니다. 키 180cm의 수려한 외모를 가진 경모는 아버지를 닮아 차분한 성격이었습니다. 학원 건물에 도착했습니다. 8층짜리 학원 건물 1층에는 편의점이, 2층에는 필라테스 센터가, 그리고 3층부터 7층까지는 각종 입시 학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경모가 차에서 내려 건물로 들어갔습니다. 윤석은 차를 빼려다 문득 2층 필라테스 센터의 유리창을 보았습니다. 저녁 7시 센터 안은 은은한 조명으로 가득했고 한 여성이 회원을 지도하고 있었습니다. 검은색 레깅스에 흰색 크롭티를 입은 그녀는 30대 초반으로 보였습니다. 긴 생머리를 묶은 모습이 청순하면서도 건강한 아름다움을 풍겼습니다. 윤석은 무심코 몇 초간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뭐 하는 거야, 나? 윤석은 고개를 저으며 차를 몰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여성의 모습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윤석은 아들을 데려다 줄 때마다 자꾸만 2층 필라테스 센터를 힐끗거리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이 미희라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센터 간판에 대표 강사 박미희라고 적혀 있었던 것입니다. 2주가 지난 어느 날 윤석은 용기를 내어 필라테스 센터에 등록했습니다. 남자 회원은 처음이시네요. 환영합니다. 미희는 환한 미소로 윤석을 맞았습니다. 그녀의 미소에는 묘한 끌림이 있었습니다. 20년 동안 지혜만 바라보며 살아온 윤석에게 미희의 미소는 새로운 세계의 문처럼 느껴졌습니다. 요즘 허리가 좀 안 좋아서요. 운동 좀 해야 할 것 같아서요. 윤석은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제가 잘 가르쳐 드릴게요. 미희는 윤석의 자세를 교정하며 자연스럽게 신체 접촉을 했습니다. 허리를 잡고 어깨를 눌러주고 다리 각도를 조정해주는 그녀의 손길에 윤석의 심장은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건물 주세요. 와, 멋지시네요. 어느 날 수업 후 미희가 물었습니다. 윤석은 자랑스럽게 자신의 성공 스토리를 들려줬습니다. 미희는 존경하는 눈빛으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정말 대단하세요. 저도 언젠가 제 건물 가지는 게 꿈이에요. 충분히 가능하죠. 미희 선생님 같으면요. 두 사람의 대화는 점점 길어졌습니다. 운동 후 차 한 잔, 그리고 저녁 식사. 윤석은 아들을 픽업하기 전 1시간을 미희와 보내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한편 경모는 아버지의 변화를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학원 끝나기 10분 전에 도착해서 기다리던 아버지가 요즘은 정확히 끝나는 시간에 맞춰 왔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차에서는 낯선 향수 냄새가 났습니다. 아빠가? 설마? 경모는 불안한 마음에 어느 날 일찍 학원을 나와 건물 앞에서 아버지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보고 말았습니다. 2층 필라테스 센터에서 나오는 아버지와 한 여자.
두 사람은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고 여자는 아버지의 팔을 살짝 터치하며 애교를 부렸습니다. 아버지는 행복해 보였습니다. 경모의 손이 떨렸습니다. 엄마한테 말해야 하나? 아니야, 엄마가 알면 너무 슬퍼하실 거야. 그날 저녁 지혜는 평소처럼 저녁상을 차렸습니다. 오늘 경모 학원 어땠어? 응, 괜찮았어요. 윤석의 대답은 짧았습니다. 그의 마음은 이미 미에게 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경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밥을 먹었습니다. 가족의 균열은 이렇게 조용히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윤석과 미의 관계는 어떻게 발전할까요? 그리고 경모가 목격한 것은 단순한 친분일까요? 아니면 더 깊은 관계일까요? 그로부터 3개월이 흘렀습니다. 윤석의 필라테스 수업은 주 3회에서 주 5회로 늘어났습니다. 이제는 수업이 끝나도 센터에 남아 미와 오랜 시간을 보냈습니다. 오늘 저녁은 제가 살게요. 맛있는 거 먹으러 가요. 미가 윤석의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는 이미 선을 넘은 지 오래였습니다. 그래요, 미 씨가 좋아하는 이탈리안 레스토랑 갈까요? 오빠는 저만 생각해 주시는 것 같아요. 집에서는 이런 대접 못 받으시죠? 미의 말에 윤석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집에서는 이제 남처럼 지내요. 20년이나 됐으니 당연한 거겠죠. 불쌍하시다. 오빠 같은 분은 더 행복하셔야 하는데요. 미는 윤석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윤석은 그 손의 온기에서 잃어버렸던 젊음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경모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거짓말하는 것을, 늦게 들어오는 것을, 엄마를 피하는 것을 모두 보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정말 모르시는 걸까? 어느 날 저녁 지혜가 윤석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요즘 필라테스 열심히 다니시네요. 효과 있으세요? 응, 허리가 많이 좋아졌어요. 윤석은 휴대폰만 들여다보며 대답했습니다. 미에게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오빠, 오늘 정말 행복했어요. 내일도 볼 수 있죠? 윤석은 미소를 지으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지혜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그 필라테스 선생님. 어떤 분이세요? 응? 그냥 젊은 여자 선생님이에요. 왜요? 아니요, 그냥요. 요즘 여보가 너무 자주 다니시길래요. 지혜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직감은 뭔가 잘못되었다고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지혜는 결심했습니다. 경모 학원 건물에 직접 가보기로. 저녁 8시 그녀는 건물 앞에 차를 세우고 남편을 기다렸습니다. 8시 30분 2층 필라테스 센터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지혜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남편 윤석이 한 젊은 여자와 함께 나오고 있었습니다. 여자는 윤석의 팔에 자연스럽게 자신의 팔을 감았고 윤석은 그녀의 허리에 손을 올렸습니다. 두 사람은 연인처럼 보였습니다. 지혜의 손이 떨렸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20년 동안 함께한 남편이, 그녀가 믿었던 남편이 저렇게 다른 여자와 저 여자가 누구야? 지혜는 차에서 내려 두 사람에게 다가갔습니다. 윤석은 아내를 발견하고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지혜야. 이게. 설명은 집에 가서 들을게요. 지금 당장 집에 가요. 지혜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미인은 당황한 표정으로 물러섰습니다. 죄송해요, 사모님. 저는 당신하고 할 얘기는 없어요. 내 남편이랑만 이야기할 거예요. 지혜는 윤석의 손목을 잡아 끌었습니다. 윤석은 미를 힐끗 보더니 아내를 따라갔습니다. 그 광경을 건물 입구에서 지켜보던 경모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결국 엄마가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숨기려 했던 진실을 엄마가 직접 목격해 버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두 사람. 거실은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얼마나 된 거예요? 3개월요. 3개월? 3개월 동안 나를 속인 거예요?
지혜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윤석은 고개를 숙인 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대체 뭐가 부족해서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요? 20년을 당신만 바라보고 살았어요. 20년을. 미안해요. 나도 모르게요? 모르게 손을 잡고 모르게 허리에 손을 올리고요. 당신 지금 나를 바보로 만드는 거예요. 지혜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무너지는 20년의 결혼 생활이 그녀를 짓눌렀습니다. 엄마. 경모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그의 눈도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경모야, 방에 들어가 있어. 엄마. 미안해요. 제가 먼저 알았어요. 한 달 전에 봤어요. 근데 엄마한테 말 못했어요. 뭐라고요? 지혜는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아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아들도 그 고통을 혼자 견뎌왔던 것입니다. 경모야. 너까지. 지혜는 주저앉으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경모는 엄마를 껴안았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제가 있잖아요. 윤석은 그 모습을 보며 죄책감에 휩싸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미가 보냈던 메시지들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오빠 보고 싶어요. 나는 대체 뭘 하고 있는 거지? 그날 밤 집안은 고요했지만 누구도 잠들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윤석은 간단한 짐을 챙겼습니다. 나 며칠 밖에서 지낼게요. 머리 좀 식히고 올게요. 며칠이요? 며칠이 아니라 영원히 나가세요. 다시는 들어오지 마세요. 지혜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지혜야. 이혼해요. 이혼 서류 준비해 올게요. 이혼이요? 지혜야, 그건. 당신이 먼저 배신했잖아요. 이제 끝이에요. 윤석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짐을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20년 결혼 생활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경모는 창문 너머로 아버지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아버지는 차에 올라타더니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아마도 그 여자에게로. 엄마, 우리 괜찮을 거예요. 그래. 우리는 괜찮을 거야. 지혜는 눈물을 닦으며 아들을 꼭 안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가슴 속 깊은 곳에서는 배신감이 소용돌이치고 있었습니다. 윤석은 미희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미희는 문을 열어주며 그를 안았습니다. 오빠 힘드셨죠? 이제 나랑 새로운 시작해요. 윤석은 미희의 품에 안겨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에서는 아들의 눈물과 아내의 차가운 눈빛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한 가족은 산산조각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윤석은 미희와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을까요? 지혜는 정말 이혼을 할까요? 그리고 8개월의 침묵 속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윤석이 집을 나간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지혜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이혼 소송을 준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사모님, 남편분이 불륜을 저질렀다는 증거가 있으신가요? 제가 직접 봤어요. 두 사람이 팔짱을 끼고 다니는 걸요.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요. 사진이나 영상 혹은 호텔 출입 기록 같은 것들이요. 변호사의 말에 지혜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럼 탐정을 고용해야 하나요? 그것도 방법이긴 한데요. 일단 남편분과 대화를 시도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재산 분할 문제도 있고요. 재산. 그 단어에 지혜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강남역 건물 그리고 두 사람이 모은 예금 15억. 이혼하면 절반은 자신의 몫이었습니다. 남편한테는 연락하지 않을 거예요. 변호사님, 일단 이혼 소송 준비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소송 준비하겠습니다. 한편 윤석은 미의 오피스텔에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처음 며칠은 자유로움에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오빠 뭐 걱정되세요? 아니야. 그냥 경모 생각이 나서요. 에이, 아들은 다 컸잖아요. 이제 오빠 인생 생각하세요.
미희는 윤석의 볼에 키스하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윤석의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그는 경모에게 몇 번이나 전화를 걸었지만 경모는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도 일신만 당했습니다. 경모야, 아빠야. 공부 열심히 해라. 아빠가 미안하다. 경모야, 연락 좀 해줘. 아빠가 너무 보고 싶구나. 아들아, 제발 한 번만 전화 받아줘. 하지만 경모는 끝내 답하지 않았습니다. 집에서 경모는 엄마를 위로하며 지냈습니다. 지혜는 겉으로는 강한 척했지만 밤마다 울음을 삼키는 소리가 경모의 방까지 들렸습니다. 엄마, 내가 알바해서 돈 벌게요. 무슨 소리야, 너는 공부만 해. 우리 건물 있잖아. 그래도 엄마 혼자 힘드실까 봐요. 경모야. 지혜는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너까지 힘들어하면 엄마는 정말 무너질 것 같아. 내가 건강하고 행복한 게 엄마한테는 제일 중요해. 알았지? 네, 엄마. 경모는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윤석에게 이혼 소장이 배달되었습니다. 이혼 소장이요? 지혜가 진짜로 이혼 소송을 걸었어요. 윤석은 당황했습니다. 설마 정말로 이혼까지 갈 줄은 몰랐던 것입니다. 오빠, 이제 깨끗하게 정리하세요. 어차피 돌아갈 수 없잖아요. 미희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윤석의 표정은 어두웠습니다. 재산 분할을 하면 건물을 팔아야 할 수도 있어요. 그럼 팔면 되죠. 반으로 나눠도 충분히 많잖아요. 하지만 오빠, 설마 아직도 그 여자한테 미련 있으세요? 미희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윤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런 게 아니라. 그럼 빨리 정리해요. 그래야 우리가 진짜 시작할 수 있잖아요. 윤석은 대답 대신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그는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그리고 지혜에게 협의 이혼을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지혜의 답은 단호했습니다. 이혼은 안 해줄 거예요. 뭐라고요? 그럼 소송은 왜 건 거예요? 당신을 괴롭히려고요. 당신이 얼마나 힘든지 느껴보라고요.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지혜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지혜야, 우리 이미 끝났잖아요. 왜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거예요? 끝났다고요? 20년을 함께 산 게 당신한테는 그렇게 쉽게 끝낼 수 있는 거였어요? 나한테는 아니에요. 절대 이혼 안 해줄 거예요. 그럼 소송으로 가겠어요. 법적으로 이혼할 거예요. 해보세요. 몇 년이 걸리든 끝까지 싸울 거예요. 통화는 그렇게 끊겼습니다. 윤석은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미희는 그런 윤석을 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저 여자. 끝까지 방해할 셈이구나. 2달이 지났습니다. 소송은 시작되었지만 지혜는 법정에서 이혼을 완강히 거부했습니다. 윤석의 불륜을 인정하면서도 이혼만큼은 절대 해주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제 남편이 잠시 실수를 했지만 저는 용서하고 싶습니다. 부부는 어떤 어려움도 함께 극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혜의 말에 판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원고의 이혼 의사는 확실하나 피고가 이혼을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단 조정 기일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재판은 계속 미뤄졌습니다. 3개월, 4개월, 5개월. 윤석은 지쳐갔습니다. 미희도 점점 짜증을 냈습니다. 대체 언제까지 이래야 해요? 진짜 답답해 죽겠네요. 미희 씨, 조금만 참아요. 곧 끝날 거예요. 고지 언제예요? 벌써 5개월째잖아요. 미희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도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째 되던 날. 윤석은 건물 관리 때문에 사무실에 갔다가 지혜와 마주쳤습니다. 지혜도 건물 관리 문제로 온 것이었습니다. 지혜. 지혜는 윤석을 보고도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차갑게 지나쳤습니다. 지혜야, 우리 대화 좀. 할 말 없어요. 제발 이혼 좀 해줘요. 우리 이미 끝났잖아요.
당신 마음대로 끝낸 거죠. 나는 동의한 적 없어요. 지혜는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윤석은 그런 그녀의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야?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지혜가 얼마나 깊이 상처받았는지, 얼마나 배신감에 괴로워했는지를. 7개월이 지났습니다. 윤석은 건강이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스트레스 때문인지 가슴이 자주 답답했고 숨이 차는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오빠 병원 가보세요. 괜찮아요. 그냥 스트레스일 거예요. 그래도 됐어요. 나 좀 내버려둬요. 윤석은 짜증을 냈습니다. 미희는 서운한 표정으로 돌아섰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처음의 달콤함은 사라지고 이제는 서로에게 불만만 쌓여갔습니다. 8개월째. 윤석은 여전히 미의 오피스텔에서 살고 있었고 지혜는 여전히 이혼을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경모는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에게는 그 소식조차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밤, 윤석은 침대에 누워 있다가 갑자기 극심한 가슴 통증을 느꼈습니다. 미희 씨. 오빠요? 오빠, 왜 그러세요? 가슴이 너무 아파요. 119. 지금 119 불러야 해요. 미희는 급히 전화를 걸었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했고 윤석은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심장마비 증세입니다. 빨리 수술실로요. 의사들이 급하게 윤석을 옮겼습니다. 미희는 멍하니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윤석의 심장은 멈췄습니다. 사망 시각 오전 2시 37분입니다. 의사의 선언에 미희는 주저앉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에서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는 가방에서 한 장의 서류를 꺼냈습니다. 유언장. 윤석의 필체로 쓰인 유언장이었습니다. 미희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드디어 모든 게 내 것이 되는구나. 윤석의 갑작스러운 죽음. 그리고 미희가 들고 있는 의문의 유언장. 과연 그 유언장에는 무엇이 적혀 있을까요? 윤석의 장례식장. 지혜는 남편의 영정 사진 앞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8개월 만에 보는 남편의 얼굴. 하지만 그것은 사진 속 모습일 뿐이었습니다. 엄마. 경모가 엄마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혜는 눈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배신감과 분노 그리고 허무함이 뒤섞인 감정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사모님 조의금입니다. 건물 세입자들과 지인들이 하나둘 찾아왔습니다. 장례식장은 조문객들로 붐볐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똑똑똑. 하이힐 소리가 장례식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입구로 향했습니다. 검은색 원피스를 입은 미희가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선글라스를 끼고 있었지만 슬픔의 기색은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당당한 걸음걸이였습니다. 저 여자가 누구예요? 쉿 조용히 해요. 소문 들었어요? 고인의. 조문객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지혜는 미희를 보자마자 온몸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당신이 여기 왜 왔어요? 지혜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분노로 아니 증오로. 왜긴요 조문하러 왔죠. 윤석 오빠의 마지막 가는 길인데요. 미희는 선글라스를 벗으며 천연덕스럽게 말했습니다. 지혜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나가요. 당장 나가라고요. 사모님 진정하세요. 여기 사람 많잖아요. 경모가 엄마를 말렸습니다. 하지만 미희는 개의치 않고 영정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오빠, 편히 쉬세요. 미희는 짧게 묵념을 한 뒤 지혜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사모님 할 말이 있는데요. 잠깐 나가서 얘기할까요? 할 말이요? 당신이랑 할 말 따윈 없어요. 있어요. 아주 중요한 얘기가요. 미희는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게 뭐죠? 보시면 알아요. 여기서 보시겠어요? 아니면 밖에서 조용히 볼래요?
지혜는 미의 눈빛을 보고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경모에게 조문객들을 부탁하고 미를 따라 장례식장 밖으로 나갔습니다. 복도 끝 사람이 없는 곳. 그래서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죠? 이거요. 미희는 봉투를 건넸습니다. 지혜가 봉투를 열자 그 안에는 한 장의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유언장. 지혜의 손이 떨렸습니다. 서류를 펼쳐 읽기 시작한 그녀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마이너스. 유언장. 본인 윤석은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이 유언합니다. 1. 강남역 소재 건물 공시지가 50억 원은 박미희에게 상속합니다. 2. 모든 예금 및 금융자산 약 15억 원은 박미희에게 상속합니다. 3. 박미희가 임신 중인 아이에게 향후 발생하는 모든 수익의 50%를 상속합니다. 본인은 아내 최지혜와는 파경에 이르렀으며 박미희와 새로운 가정을 꾸리기를 원합니다. 2025년 8월 15일. 윤석인. 이게 무슨. 지혜는 서류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 남편이 모든 재산을 미희에게 남긴다고요? 보셨죠? 윤석 오빠는 진심으로 저를 사랑했어요. 그리고 미희는 자신의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제 뱃속에 오빠의 아이가 있어요. 8개월 됐죠. 뭐라고요? 지혜는 뒤로 휘청거렸습니다. 임신이요? 8개월이요? 오빠가 집 나간 게 8개월 전이잖아요. 그때부터 우리는 진짜 부부처럼 살았어요. 그리고 이 아이를 가졌죠. 미희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웃음에는 조롱과 승리감이 묻어났습니다. 사모님, 아니 이제는 전처님이라고 불러야 하나요? 이제 건물도 돈도 모두 제 거예요. 유언장이 있으니까요. 이게 진짜 유언장이라는 증거가 어디 있어요? 필체를 감정해 보세요. 100% 윤석 오빠 필체일 거예요. 오빠가 직접 쓴 거니까요. 지혜는 서류를 움켜쥐었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제대로 잡을 수도 없었습니다. 윤석 오빠는 당신한테 실망했대요. 20년을 살았어도 당신은 오빠를 이해해주지 않았다고요. 하지만 저는 달라요. 저는 오빠를 진심으로 사랑했고 오빠도 저를 사랑했어요. 닥쳐요. 지혜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복도에 있던 사람들이 놀라서 쳐다봤습니다. 엄마. 경모가 달려왔습니다. 지혜는 아들의 품에 안겨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경모야. 엄마, 무슨 일이에요? 경모는 바닥에 떨어진 유언장을 주워 읽었습니다. 그의 얼굴도 창백해졌습니다. 이게 대체. 아드님이시네요. 안녕하세요. 전 박미희예요. 이제 우리도 자주 볼 것 같네요. 아이 아빠가 같으니까요. 미희의 말에 경모는 분노로 떨었습니다. 당신이. 저 가볼게요. 장례식 잘 치르세요. 참, 49제 끝나면 건물 인수 절차 밟을 거니까 그때 연락드릴게요. 미희는 하의를 신고 유유히 사라졌습니다. 지혜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부짖었습니다. 20년을 함께 살았는데 이럴 수가 있어요. 조문객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 여자가 첩이었나 봐요. 유언장까지 있다며요? 진짜 뻔뻔하네요. 고인도 참. 마누라 두고 젊은 여자한테. 경모는 엄마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엄마, 여기서 이러시면 안 돼요. 사람들 다 보잖아요. 경모야. 우리 어떡해. 건물도 돈도 다. 엄마, 진정하세요. 일단 장례식부터 치르고 생각해요. 경모는 떨리는 손으로 엄마를 부축했습니다. 그날 밤 장례식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온 지혜는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유언장 사본이 들려 있었습니다. 이게 정말 윤석이가 쓴 걸까요? 정말로요? 경모도 유언장을 들여다봤습니다. 분명 아버지의 필체였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엄마, 이 유언장. 뭔가 이상해요. 뭐가요? 글씨가 아빠 글씨 맞는데요. 뭔가 떨리는 것 같아요. 평소 아빠 글씨보다 삐뚤삐뚤하고요. 경모의 말에 지혜는 유언장을 다시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정말로 글씨가 평소 윤석의 글씨보다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혹시 지혜의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스쳤습니다. 이 유언장,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닐까요? 경모야, 내 엄마. 내일 탐정 사무실에 가자. 이 유언장 제대로 조사해 봐야겠어. 탐정 사무소요? 그래. 난 이 유언장이 정상적으로 작성된 게 아니라는 느낌이 들어. 뭔가 숨겨진 게 있을 거야. 지혜의 눈빛에 다시 생기가 돌았습니다. 무너질 수는 없었습니다. 20년을 함께 살았던 그 세월이, 그 재산이 그렇게 쉽게 다른 여자에게 넘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알았어요, 엄마. 내일 같이 가요. 경모는 엄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날 밤 지혜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는 미에 조롱하는 얼굴과 윤석의 유언장, 그리고 20년의 결혼 생활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나는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절대로요. 과연 유언장에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을까요? 지혜와 경모는 탐정사무소에서 무엇을 발견하게 될까요? 다음 날 아침, 지혜와 경모는 서울 서초동에 위치한 진실탐정사무소를 찾았습니다. 어서 오세요. 전화로 말씀하신 분이시죠? 50대 중반의 탐정 김철수 소장이 두 사람을 맞았습니다. 그는 30년 경력의 베테랑 탐정으로 유언장 위조 사건을 여러 번 다뤄본 전문가였습니다. 네, 제가 전화 드린 최지혜입니다. 일단 앉으세요. 유언장 가져오셨죠? 지혜는 떨리는 손으로 유언장 사본을 건넸습니다. 김 소장은 돋보기를 쓰고 유언장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뭔가 이상한 점이 있나요? 일단 필체는요. 육안으로 봐서는 본인 필체가 맞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요. 김 소장은 유언장의 특정 부분을 가리켰습니다. 여기 보세요. 글씨가 떨리고 있어요. 그리고 회계 강약이 일정하지 않습니다. 건강한 사람이 정상적으로 쓴 글씨가 아니에요. 그럼 강요에 의해 쓴 걸까요?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니면요? 김 소장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아니면요? 남편분이 혹시 건강상 문제가 있으셨나요? 손 떨림이나 정신적인 문제요? 지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남편은 건강했어요. 8개월 전까지만 해도요. 그때 경모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요? 탐정님, 제가 인터넷에서 찾아봤는데요. 아버지 같은 증상은 치매 초기일 수도 있다고 하던데요. 치매요? 지혜는 깜짝 놀라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치매라니 경모야. 아빠가 겨우 50 중반인데요. 엄마, 요즘은 젊은 치매도 많대요. 그리고요. 아빠가 집 나가기 전에 좀 이상했어요. 이상했다니요? 같은 말을 반복하시고 물건을 자주 잃어버리시고요. 한 번은 차 키를 냉장고에 넣어두신 적도 있었어요. 경모의 말에 지혜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생각해보니 윤석이 집을 나가기 전 몇 달간 그런 행동들이 있었습니다. 맞아요. 그랬었지요. 나는 그냥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생각했는데요. 김 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모님, 남편분의 의료 기록을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혹시 병원 진료 기록이 있는지 알아보세요. 어떻게 알아봐요? 건강보험공단에 진료 내역 조회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고인의 배우자시니까 가능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지혜는 그 길로 건강보험공단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팩스로 윤석의 최근 1년간 진료 기록을 받았습니다. 이게 뭐죠? 진료 기록을 본 지혜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진료 기록 내역.
2025년 5월 3일 신경과 초진 기억력 감퇴, 인지기능 저하. 2025년 5월 10일 신경과 재진 MRI 촬영. 2025년 5월 17일 신경과 재진 알츠하이머 초기 진단. 2025년 6월 8월 신경과 정기 방문 치매 약 처방. 알츠하이머. 치매. 지혜는 진료 기록을 보며 멍해졌습니다. 윤석이 치매를 앓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5월부터. 그녀는 남편이 아프다는 사실조차 몰랐던 것입니다. 엄마. 경모도 충격을 받은 표정이었습니다. 김 소장은 진료 기록을 확인한 뒤 말했습니다. 사모님, 이건 중요한 증거입니다. 유언장 작성 시기가 8월 15일이죠. 이미 치매 진단을 받은 지 3개월이 지난 시점입니다. 그게 무슨 의미죠? 법적으로요, 치매 환자가 작성한 유언장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의사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작성된 경우에는요. 지혜의 눈에 희망이 보였습니다. 그럼 저 유언장이 무효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증거가 더 필요해요. 어떤 증거요? 첫째요, 유언장 작성 당시 남편분의 정신 상태를 증명할 의료 기록이요. 둘째요, 강요나 기망이 있었다는 증거요. 셋째요, 목격자 진술이요. 김 소장은 메모를 하며 설명했습니다. 제가 조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남편분이 마지막으로 살았던 곳, 그 여자의 오피스텔 주변을 조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병원 주치의를 만나 정확한 치매 상태를 확인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제발 부탁드립니다. 지혜는 김 소장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일주일 후, 김 소장은 지혜와 경모를 다시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됐나요? 먼저요, 병원 주치의와 면담했습니다. 윤석 씨는 8월 중순경 치매가 상당히 진행된 상태였다고 합니다. 단기 기억력이 심하게 저하되었고요, 판단력도 흐려진 상태였대요. 그럼 둘째요, 오피스텔 경비원과 이웃들을 인터뷰했습니다. 여러 증언이 나왔는데요. 김 소장은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저 위층에 살았는데요. 8월 중순쯤 여자 목소리로 남자한테 소리 지르는 걸 들었어요. 서명해요. 빨리 서명하라고요.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경비원 증언입니다. 또 다른 녹음이 재생됐습니다. 그 남자분이요, 8월쯤부터 정말 이상했어요. 하루에도 몇 번씩 같은 질문을 하시고요. 자기 집도 못 찾으시고요. 분명 뭔가 문제가 있으셨어요. 지혜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윤석이 그렇게 힘들었구나. 마지막으로요, 필적 감정을 전문가에게 의뢰했습니다. 김 소장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필적 전문가의 의견서입니다. 읽어보시죠. 마이너스. 필적 감정 의견서. 유언장의 필체는 윤석 본인의 필체가 맞으나 다음과 같은 특이점이 발견됨. 1. 글씨의 떨림이 심하고 회계 강약이 일정하지 않음. 2. 평소 필체에 비해 글자 크기가 불규칙함. 3. 특정 단어 방미의 상속의 필압이 다른 부분보다 약함. 4. 서명 부분이 평소보다 부정확함. 결론, 본인이 쓴 것은 맞으나 정상적인 정신 상태에서 작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외부 압력이나 정신적 문제가 있었을 가능성 높음. 마이너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김 소장은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법정에서 이 유언장이 무효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치매 환자가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에서요. 게다가 강요에 의해 작성한 유언장이니까요. 지혜는 처음으로 환하게 웃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하지만 사모님, 재판은 쉽지 않을 겁니다. 상대방도 변호사를 선임할 테고요. 길게는 6개월 이상 걸릴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기다릴 수 있어요. 진실이 밝혀지기만 한다면요. 경모도 옆에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우리가 이길 거예요. 그래, 우리가 이길 거야.
지혜는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처음으로 희망이 보였습니다. 그날 저녁 지혜는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그리고 유언장 무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며칠 후 미희에게 소장이 배달되었습니다. 유언장 무효 소송이요? 이게 무슨... 미희는 소장을 읽으며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치매요? 강요? 말도 안 돼요. 그녀는 급히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변호사님, 큰일 났어요. 저 여자가 소송을 걸었어요. 진정하세요. 일단 소장 내용을 보내주시죠. 미희는 소장을 팩스로 보냈습니다. 잠시 후 변호사의 답이 왔습니다. 미희 씨, 이거요. 좀 심각한데요. 치매 진단서에 목격자 진술까지요. 재판에서 질 수도 있겠는데요. 뭐라고요? 그럼 제가 받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일단 만나서 상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미희는 자신의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이미 임신 8개월. 곧 출산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이 재산은 내 거예요. 내 아이의 거라고요. 하지만 그녀의 마음 한편에는 불안감이 자리 잡았습니다. 설마 내가 질까요? 드디어 시작된 법정 공방. 과연 지혜는 유언장이 무효임을 증명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미의 뱃속 아이는 정말 윤석의 아이일까요? 2025년 10월 15일 첫 번째 재판.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민사부. 지혜와 경모는 긴장한 얼굴로 법정에 들어섰습니다. 원고 측 입장하십시오. 반대편에서 미희가 들어왔습니다. 임신 8개월의 배가 불러온 그녀는 일부러 헐렁한 인부복을 입고 힘들어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런. 방청객들이 수군거렸습니다. 미희는 일부러 배를 쓰다듬으며 판사를 향해 가련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런 연기. 정말 뻔뻔하네요. 지혜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원고 측 주장을 들어보겠습니다. 지혜의 변호사 이준혁이 일어섰습니다. 40대 초반의 점지만 실력 있는 변호사였습니다. 재판장님, 고 윤석 씨가 작성했다는 이 유언장은 명백히 무효입니다. 이 변호사는 증거 자료들을 제출했습니다. 첫째, 고인은 유언장 작성 3개월 전인 2025년 5월 알츠하이머 초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는 의료 기록으로 명백히 증명됩니다. 스크린에 윤석의 진료 기록이 띄워졌습니다. 둘째, 유언장 작성 당시인 8월 중순 고인의 치매는 상당히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담당 의사의 소견서를 제출합니다. 이 변호사는 의사의 소견서를 낭독했습니다. 환자 윤석은 8월경 단기 기억력 심각한 저하, 판단력, 흐림, 시간 및 장소 진압력 저하 등의 증상을 보였음. 법적 행위를 온전히 판단할 능력이 없었다고 사료됨. 방청석이 웅성거렸습니다. 셋째, 필적 감정 결과 유언장의 글씨는 본인의 것이 맞으나 심한 떨림과 불규칙성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는 정상적인 정신 상태에서 작성된 것이 아님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목격자 진술입니다. 이 변호사는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이웃의 증언이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서명해요. 빨리 서명하라고요. 여자가 소리 지르는 걸 분명히 들었습니다. 이상의 증거들로 미루어 이 유언장은 치매로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피고의 강요에 의해 작성된 것이 명백합니다. 따라서 무효 선언을 요청합니다. 이 변호사가 자리에 앉자 미의 변호사 강민수가 일어섰습니다. 60대의 베테랑 변호사였습니다. 재판장님, 원고 측 주장은 억측에 불과합니다. 강 변호사는 여유로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첫째, 치매 초기 진단을 받았다고 해서 모든 법적 행위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인은 유언장 작성 당시 자신의 의사를 명확히 표현할 수 있었습니다. 둘째, 필적이 떨린다는 것은 단순히 긴장이나 감정적 동요 때문일 수 있습니다. 이를 두고 정신 이상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셋째, 목격자 진술이라는 것도 문맥 없이 들은 대화 일부에 불과합니다. 서명하라는 말이 강요였다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강 변호사는 미를 가리켰습니다. 제 의뢰인 박미 씨는 고인과 진실된 사랑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결실인 아이를 임신하고 있습니다. 고인은 자신의 아이와 사랑하는 여인을 위해 자발적으로 유언장을 작성한 것입니다. 미는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닦는 신용을 했습니다. 재판장님, 원고는 단지 재산이 아까워서 이런 억지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고인의 진심을 왜곡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판사는 서류들을 검토한 후 말했습니다. 쌍방의 주장을 들었습니다. 이 사건은 추가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기일은 한 달 후로 잡겠습니다. 재판장님, 지혜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한 달이나 기다려야 한다는 겁니까? 저 여자가 우리 재산을. 원고 질서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기일에 양측은 추가 증거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패정. 첫 번째 재판은 그렇게 끝났습니다. 법정을 나서며 미가 지혜에게 다가왔습니다. 사모님, 아니 최지혜 씨요? 포기하세요. 어차피 지게 돼 있어요. 당신. 정말. 제가 이기면 건물 팔 거예요. 그리고 그 돈으로 우리 아기 잘 키울 거예요. 윤석 오빠의 아기를요. 미인은 배를 쓰다듬으며 웃었습니다. 지혜는 주먹을 불끈 쥐었지만 참았습니다. 경모야, 가자. 네, 엄마. 두 사람이 떠나자 미인은 변호사에게 물었습니다. 변호사님, 우리가 이길 수 있죠? 글쎄요. 상대편 증거가 생각보다 탄탄합니다. 특히 의료 기록이 문제네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일단 고인이 유언장을 자발적으로 작성했다는 증거를 더 찾아야 합니다. 혹시 다른 문서나 녹음 파일 같은 거 없나요? 미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어요. 그럼 힘들겠는데요. 변호사의 말에 미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두 번째 재판 2025년 11월 20일. 이번에는 윤석의 담당 의사가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증인 환자 윤석 씨의 상태에 대해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윤석 씨는 5월 초진 당시 이미 경미한 인지기능 저하가 있었습니다. 8월경에는 단기 기억력이 현저히 떨어진 상태였고요. 복잡한 판단을 내리기 어려웠습니다. 유언장을 작성할 능력이 있었다고 보십니까? 의학적으로 판단하자면요. 어렵습니다. 법적 행위의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고 판단했다고 보기 힘듭니다. 의사의 증언은 지혜에게 유리했습니다. 하지만 미 측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필라테스 센터 직원을 증인으로 세웠습니다. 윤석 씨는 8월에도 멀쩡하셨어요. 저랑 대화도 잘하시고요. 농담도 하시고요. 그럼 치매 환자처럼 보이지 않았다는 건가요? 네, 전혀요. 아주 정상적이셨어요. 하지만 반대 신문에서 이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증인 윤석 씨가 같은 질문을 반복한 적은 없었나요? 그건요. 한두 번 있었던 것 같긴 해요. 몇 번이나요? 글쎄요. 정확히는. 증인 대답해 주세요. 서너 번이요? 하루에 서너 번 같은 질문을 반복했다는 거죠? 네. 그게 정상적인 행동입니까? 증인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재판이 이어졌습니다. 2025년이 저물고 2026년 1월이 되었습니다. 재판은 길어졌습니다. 양측은 계속해서 새로운 증거와 증인을 제출했습니다. 2026년 2월 다섯 번째 재판. 미의 배는 이제 곧 터질 것 같았습니다. 임신 9개월이었습니다. 재판장님, 제 의뢰인은 임신 말기입니다. 출산이 임박한 상황에서 재판에 참석하는 것은 무리입니다. 출산 후로 재판을 연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기일은요? 3월 말로 잡겠습니다. 2026년 3월 5일. 미인은 여자아이를 출산했습니다. 3.2kg의 건강한 아기였습니다. 우리 딸.
이름은 윤서라고 지어야겠어요. 윤석 오빠의 윤자를 넣어서. 미희는 아기를 안으며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습니다. 이 아이가 곧 모든 진실을 밝히는 열쇠가 될 것이라는 것을. 2026년 3월 25일 여섯 번째 재판. 지혜의 변호사가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재판장님, 원고 측은 유전자 검사를 요청합니다. 유전자 검사요? 네. 피고가 출산한 아이가 정말 고 윤석 씨의 아이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뭐라고요? 미희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건요? 그건 모욕이에요. 제 아이를 의심한다는 거예요. 피고가 고인의 아이를 임신했다는 것이 유언장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근거입니다. 따라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판사는 잠시 고민하더니 결정을 내렸습니다. 원고의 요청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유전자 검사를 실시하도록 하십시오. 재판장님, 이건 부당합니다. 강 변호사가 항의했지만 판사의 결정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다음 기일까지 유전자 검사 결과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법정을 나서며 미희는 창백한 얼굴로 변호사에게 물었습니다. 변호사님, 유전자 검사 피할 수 없나요? 법원 명령입니다. 피할 수 없어요. 그럼. 미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뱃속의 아이가 윤석의 아이가 아니라는 것을. 그날 밤 미희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아기를 안고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어떡하지? 어떡해요? 그녀의 계획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이너스. 다음 편에서 계속됩니다. 드디어 요청된 유전자 검사. 과연 미희의 아이는 정말 윤석의 아이일까요? 그리고 유전자 검사 결과는 어떻게 나올까요? 2026년 4월 10일 서울대학교 병원 유전자 검사실. 미희는 떨리는 손으로 아기를 안고 들어갔습니다. 검사는 간단합니다. 아기의 구강 점막 세포만 채취하면 됩니다. 검사실 직원이 면봉으로 아기의 입안을 살짝 문질렀습니다. 아기는 울지도 않았습니다. 고인의 DNA는 이미 확보되어 있으니 일주일 후 결과가 나옵니다. 일주일. 미희는 절망적인 표정으로 검사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지혜와 마주쳤습니다. 어머, 미희 씨. 검사 받으러 오셨네요. 지혜의 목소리에는 여유가 묻어났습니다. 미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기를 꼭 안고 지나쳤습니다. 엄마, 저 여자 표정 봤어요?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던데요. 경모가 속삭였습니다. 그러게요. 뭔가 이상해요. 당당하던 사람이 갑자기 저렇게 위축되다니요. 지혜는 미희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일주일 후 2026년 4월 17일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혜와 경모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결과를 확인했습니다. 이 변호사가 봉투를 뜯었습니다. 사모님, 이거요? 뭐라고 나왔어요? 지혜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친부 관계 확률요? 0%입니다. 뭐라고요? 윤석 씨와 그 아기는 친부 마이너스 자식 관계가 아닙니다. 완전히 남입니다. 그럼 그 여자가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유언장의 핵심 근거가 무너진 겁니다. 경모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엄마, 우리가 이긴 거예요. 경모야. 지혜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사모님,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추가 조사를 해봤는데요. 이 변호사는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탐정사무소에서 추가 조사한 결과입니다. 박미희 씨, 그녀에게는 다른 남자가 있었습니다. 다른 남자요? 네, 필라테스 센터의 남자 회원이었습니다. 이름은 정우진, 28세요. 미희 씨의 개인 레슨을 받던 회원이었죠. 서류에는 미희와 젊은 남자가 함께 찍힌 사진들이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호텔에 들어가는 모습, 함께 식사하는 모습, 포옹하는 모습. 이 사진들은 작년 6월부터 8월까지 찍힌 겁니다. 윤석 씨가 미희 씨와 동거하던 시기와 겹치죠. 저런. 저 여자가 두 남자를 동시에. 지혜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더 놀라운 건요, 이 정우진이라는 남자가 최근 미희 씨 집에 자주 드나들었다는 겁니다. 출산 직후부터요. 그럼 그 아이의 아버지는 정우진일 가능성이 99%입니다. 경모가 물었습니다. 그럼 유전자 검사로 확인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 정우진의 유전자 검사도 요청하겠습니다. 2026년 4월 20일 정우진에게도 법원 명령으로 유전자 검사 통보가 갔습니다. 유전자 검사요? 이게 무슨? 정우진은 당황했습니다. 그는 미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누나, 이게 무슨 일이에요? 내가 왜 유전자 검사를 받아야 해요? 우진아. 미희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누나? 미안해. 나 때문에 내가 휘말리게 됐어. 무슨 소리예요? 윤서가. 내 딸이야. 전화기 너머로 정적이 흘렀습니다. 뭐라고요? 윤석 오빠 아이가 아니라 내 아이야. 미친 거 아니에요. 그럼 나한테 왜 말 안 했어요? 정우진은 소리를 질렀습니다. 말할 수가 없었어. 유산 상속 때문에. 유산요? 유산 때문에 나한테 거짓말을 한 거예요? 내 딸인데도요. 우진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이혼한 아줌마가 재산 욕심에 날 이용한 거잖아요. 너무하시네요. 정우진은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미희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2026년 4월 25일 정우진의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친부관계 확률 99.99%. 정우진이 아기 윤서의 친아버지였습니다. 2026년 5월 1일 최종 재판. 법정은 방청객들로 가득 찼습니다. 이 사건은 이미 언론에 보도되어 화제가 되었습니다. 피고 박미 입장하십시오. 미희는 초췌한 얼굴로 법정에 들어섰습니다. 예전의 당당함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판사가 판결문을 낭독하기 시작했습니다. 피고 박미희가 제출한 유언장에 대하여 본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합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첫째, 고 윤석은 유언장 작성 당시 알츠하이머 치매로 인해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인정됩니다. 둘째, 목격자 진술 및 필적 감정 결과를 종합할 때 유언장은 피고의 강요에 의해 작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셋째, 피고가 주장한 임신 사실은 허위로 밝혀졌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 피고의 아이는 고인의 자녀가 아닙니다. 넷째, 피고는 제3자 정우진과의 관계에서 임신한 사실을 숨기고 고인을 기망하여 유언장을 작성하게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방청석이 웅성거렸습니다. 따라서 본 법원은 해당 유언장을 무효로 선언합니다. 고 윤석의 재산은 법정 상속인인 배우자 최지혜와 아들 윤경모에게 상속됩니다. 또한 피고 박미희는 사문서 위조, 사기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합니다. 판사의 망치가 내려쳤습니다. 엄마, 우리가 이겼어요. 경모는 엄마를 껴안았습니다. 지혜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래, 우리가 이겼어요. 드디어. 미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법정 경비가 그녀를 부축했습니다. 피고 일어나시죠. 아니요. 이럴 수가. 미희는 멍한 표정으로 법정을 나섰습니다. 밖에서는 기자들이 카메라 플래시를 터뜨렸습니다. 박미희 씨, 한 말씀 해주십시오. 유산을 노린 게 맞습니까? 정우진 씨와는 어떤 관계였나요? 미희는 고개를 숙인 채 차에 올라탔습니다. 한편 지혜와 경모는 기자들에게 짧은 소감을 밝혔습니다. 정의가 승리했습니다. 남편은 마지막까지 그 여자에게 이용당했지만
이제라도 진실이 밝혀져서 다행입니다. 엄마가 너무 힘들어 하셨는데요. 이제 평화를 되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모의 말에 지혜는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2026년 5월 10일 미인은 사기 및 사문서 위조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재판에서 그녀는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는 치매 환자를 기망하고 강요하여 유언장을 작성하게 했으며 타인의 아이를 고인의 자녀라고 속여 재산을 편취하려 했습니다. 이는 중대한 범죄 행위입니다. 미인은 법정을 나서며 지혜를 보았습니다. 지혜는 차갑게 그녀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사모님. 아니 지혜씨. 할 말 없어요. 당신이 받을 건 받았으니까요. 지혜는 돌아서서 떠났습니다. 미인은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2026년 6월 지혜는 건물관리 사무실에서 임대차 계약서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경모는 대학교 1학년이 되어 법학을 전공하기로 했습니다. 엄마, 이번 학기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성적 받을게요. 그래, 우리 아들. 내가 자랑스럽구나. 엄마도 이제 좀 쉬세요. 그동안 너무 힘드셨잖아요. 그래야지. 이제 좀 살 것 같구나. 지혜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강남역 거리가 한눈에 보였습니다. 윤석. 당신은 마지막까지 그 여자에게 이용당했지만 이제는 편히 쉬세요. 우리는요? 우리대로 잘 살아갈 거예요. 그날 저녁 지혜는 윤석의 사진 앞에 차를 올렸습니다. 여보, 이제 모든 게 끝났어요. 당신이 그렇게 아꼈던 건물도 돈도 모두 지켰어요. 경모도 잘 크고 있고요. 지혜는 사진 속 윤석을 바라보며 쓸쓸히 웃었습니다. 20년을 함께 산 게 마지막에는 이렇게 끝나버렸네요. 당신 때문에 너무 힘들었어요. 하지만요. 그래도 고마웠어요. 경모를 낳게 해줘서요. 그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한편 미인은 작은 원룸에서 혼자 아기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정우진은 연락을 끊었고 필라테스 센터도 문을 닫았습니다. 윤서야.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욕심을 부렸어. 아기는 방긋 웃었습니다. 미인은 아기를 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후회는 항상 늦게 찾아왔습니다. 2026년 7월 지혜는 윤석의 일주기 추도식을 소박하게 치렀습니다. 가까운 지인들만 초대했습니다. 엄마 힘내세요. 응, 괜찮아. 이제 정말 괜찮아. 지혜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진심 어린 미소였습니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은 맑고 푸르렀습니다. 새로운 시작. 그녀에게는 아직 아들이 있었고 지켜낸 재산이 있었고 무엇보다 자신의 인생이 남아 있었습니다. 경모야, 우리 저녁에 뭐 먹을까? 엄마가 해주시는 거 다 좋아요. 그래요? 그럼 오늘은 내가 좋아하는 된장찌개 끓여줄게. 와, 좋아요. 모자는 웃으며 집으로 향했습니다. 비록 상처는 깊었지만 그들은 이겨냈습니다. 진실은 언제나 승리한다는 것을, 그리고 정의는 결국 실현된다는 것을 증명한 긴 여정이었습니다. 그로부터 3년 후 경모는 법학전문대학원에 진학했고 지혜는 건물을 하나 더 매입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성공한 건물주로서 당당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미인은 아이를 키우며 작은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욕심을 부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딸과 함께 소박하게 사는 것이 목표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지혜는 우연히 그 카페에 들어갔다가 미희와 마주쳤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눈이 마주쳤습니다. 주문하시겠어요? 미희는 담담하게 물었습니다. 예전의 도발적인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아메리카노 한 잔이요. 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지혜는 미희를 바라봤습니다. 많이 수척해졌고 지쳐 보였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미움은 들지 않았습니다. 저 사람도 대가를 치렀구나. 커피를 받아들고 나가려는데 미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죄송했습니다. 지혜는 뒤돌아보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이제는 괜찮아요. 잘 사세요. 그리고 문을 나섰습니다. 햇살이 따스했습니다. 지혜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미소 지었습니다. 인생은 계속됩니다. 그리고 그녀는 다시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긴 이야기를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는 욕심과 배신 그리고 진실과 정의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지혜는 고통스러운 시간을 견뎌내고 결국 정의를 되찾았습니다. 미인은 자신의 욕심으로 인해 모든 것을 잃었지만 이제는 작은 행복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진실과 정직입니다. 거짓으로 쌓은 것들은 결국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